사실은 놀이가 훨씬 역할이 커요. 뇌 발달에는. 놀면은 그건 노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놀아야 뇌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놀아야 돼요. 계속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아동기에 그럼 아동이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독서도 해야 되지만 그 저희가 하는 건데 일단은 놀아야 돼요. 일단은. 그게 훨씬 중요해요. 자, 왜 놀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아동기가 길죠. 아동 청소년기가 길어요. 거의 20년에 가까운데 혹시 다큐멘터리 BBC 뭐 플래닛 얼스나 이런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원에서 동물들, 누 같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가 걷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분이 안 걸립니다. 1분. 걷는 데까지 1분이 안 걸리고요. 뛰어다니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동물들은 바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려면 1년이 안 걸려요. 거의. 1년 안에 다 가능하거든요. 그 동물들의 어떤 수명이 길든 짧든 간에 1년 아니면 2년 그 안에 다 이제 성적으로 다 성숙하는데 인간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데는 한 15년 정도가 걸리고 뇌가 완전히 성숙하는 데는 25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 배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몸에서 제일 발달한 부분이 뭐겠어요? 뇌죠, 뇌. 인간 뇌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 전체 몸의 무게의 1%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 소모는 20%예요. 가만히 있어도 20%를 소모해요, 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래서 뇌가 발달한 게 생존에는 불리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은 뇌가 덜 발달해요. 많이 발달하지 않고 주로 뭐가 발달하냐면 근육이 발달하죠. 근데 인간은 그 근육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줄이고 뇌 발달을 하는데 그걸 다 쏟아요. 그래서 인간은 오래 배워요. 성장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놀이에요. 포유류 중에서도 영장류일수록 그게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놀이가. 인간도 그렇고 아니면 영장류들도 그렇고 놀이를 박탈하면 뇌가 손상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뇌 발달에 우리가 필요한 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발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미미하고요. 사실은 놀이가 훨씬 역할이 커요. 뇌 발달에는. 그러니까 놀면은 그건 노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놀아야 뇌가 발달해요. 근데 뇌가 언제 발달이 끝난다? 20대 초반에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놀아야 돼요. 계속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왜 친구 없으면 친구에 막 죽고 살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때 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놀아야 되고 놀이를 박탈하면 안 되고 어릴수록 더 많이 놀아야 되고 그래서 조기 교육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문자를 8세 이전에 가르치면은 부모가 잡혀가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게 뇌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게 연구 결과로 다 발표해졌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8세 이전에 문자 교육을 하면은 이제 불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4세도 하고 3세도 하고 그러죠.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 3장. 발견 모드와 위험한 놀이의 필요성. 그러니까 발견 모드라는 건 이제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위험한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 혹은 안티프레질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강해지려면 때때로 고통이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생물들은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냥 박살나죠, 그죠? 근데 생물들은요, 약간의 어떤 고통, 내지는 조직의 파괴나 이런 것들이 그 생물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실험이 있었는데 유명한 애리조나가 사막이 많거든요. 80년대에 바이오스피어 2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닫힌 인공 생태계를 만들려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주 공간에서 자급자족 그때 이제 아폴로 계획이라든지 미국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주로 이제 나가고 진출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았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공 생태계를 만들 연습을 해요. 근데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우림 생태계를 조성하려다 실패하거든요. 그게 이제 큰 유리로 된 돔 같은 그런 구조물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을 이제 시도한 거였는데 해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무들이 자라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얘네들이 붕괴하는 거예요.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왜 그러냐면 바람이 필요한 줄 몰랐어요. 바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왜 필요하냐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수록 나무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꺾이면 이제 반대쪽 틀어지고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조직이 더 강력해지고 뿌리도 더 깊어진대요. 그래서 바람이 강한 곳의 나무일수록 나무의 조직이 튼튼해요. 그래서 북극권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바람을 많이 받는 나무나 아니면 열대 지역에서 뭐 우리 보르네오 가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르네오 지역. 그 열대 지역에서 바람을 많이 받는 나무들은 튼튼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 친구들은 자라다가 어떤 나무들은 바람이 꺾이겠죠.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이제 흔들리지만 붕괴되거나 꺾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자라요. 튼튼하게.
그런 나무들을 스트레스 우드라 그래요. 응력제. 그러니까 바람에 많이 맞으면서 견디면서 큰 나무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큰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강한 바람에 노출된 나무들은 자랄 때 훨씬 강한 바람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안티프레질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안티프레질계가 이제 면역계인데 제대로 완성되려면 면역계가 먼지나 기생충이나 세균에 일찍 노출이 돼야 면역계가 제대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연구들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면역 거품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면역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오히려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토피라든지 이런 면역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면역, 그러니까 아이들의 위생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뿐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위생에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너무 안전하게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좌절과 나쁜 영향으로부터. 근데 이게 매우 좋은 의도고 아이가 고통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게 역량, 그러니까 능력, 자기통제, 좌절감에 대한 내성, 자기관리, 감정적 자기관리 이런 거를 관리를 발달시킬 기회를 차단하는데 그런 과잉보호나 헬리콥터 양육이 불안장애,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대학생활 적용의 어려움 이런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적당한 정도의 위험과 고통과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자라기 위해서. 아이들을 너무 감싸고 키우면 그게 아이들한테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근데 위험한 놀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9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영미권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에서 위험한 놀이터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근데 안전한 놀이기구만 있으면 아이들이 다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외 놀이를 다 없애고 그런 것들을 점점 줄이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해를 끼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능력을 발달시키고 불안을 극복하려면 약간 위험이 필요하고 위험한 놀이도 필요하다는 거죠. 바람에 노출된 어린 나무들처럼 일상적으로 작은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에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못할 가능성이. 자, 이게 1980년대 이전에 찍은 놀이터 사진이 미국에서요. 미국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얘는 여기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런 놀이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50년대 그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은 훨씬 어린 나이에 그때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미국도 위험했고 우리나라도 위험했는데 6살, 7살, 8살 때 아무 데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 없이. 그때는 자식도 많았죠. 베이비 부머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 붐이 일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베이비 부머들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1대1 케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어린 애들은 엄마들이 케어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크는 거죠. 그런 방식이 훨씬 더 강인한 어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실 베이비 부머들이 사실 다 만들어낸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뺑뺑이 많이 해보셨죠? 지금은 별로 없어요. 놀이터 다 돌아다니시면 이거 있는 놀이터 찾기 힘들어요. 요 앞에 하나 있는데 그거 빼고는 저 못 봤어요. 이 동네에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과 과잉 대표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안전지상주의가 양육 방식의 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하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